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한때 긴밀한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관계가 틀어진 뒤에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국제안전화학원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튀르키예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하마스와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나토 회원국이자 군사 강국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재건 논의,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단,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죠. 이 여파로 공무원들이 강제 휴직이나 해고를 당하고 각 정부 기관과 주정부, 민간단체들 역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현지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3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정상이 첫 대면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대중강경파, 친대만파로 알려져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때 시 주석 명의가 아닌 리창 총리 명의의 축전을 보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일 정상회담에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러시아가 누구든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최근 진행한 무기 실험은 핵시험이 아니라면서 현재 핵실험 유예 조치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90년에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실험했고 미국은 1992년, 중국은 1996년을 끝으로 유예 조치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30일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됐는데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4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의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해당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됐는데요. 다만 이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마스가 30일 억류 중이던 인질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국제 적십 자사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했습니다. 이번 시신 송환은 27일 이후 사흘 만인데요. 이스라엘은 27일에 넘겨받은 시신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던 인질이 아니었다면서 28일부터 이틀간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하마스는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한 데 따라 인질 생존자 20명 전원을 석방했지만 사망자 시신 28구 중에선 15구만 이스라엘로 송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이 다음 달 1일 공식 개관합니다. 기자 평원의 대피라미드 옆에 세워진 이 박물관은 고대 이집트의 생활상을 상세히 보여주는 5만 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해 단일 문명에 헌정된 세계 최대 박물관이 될 전망인데요.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1,570만 명을 기록한 연간 방문객이 2032년까지 3천만 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10점 만점에 12점. 만점보다 더 준 건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용기에서 돌아가면서 기자들에게 멋진 회담이었다. 이건 10점 만점에 12점이었다라면서 자체 평가를 내린 점수입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홍보할 성과를 얻긴 했지만 다른 교역 국가와 다르게 저항할 의지 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국을 상대로 한계를 노출했다. 그래서 중국이 대등했거나 심지어 우위를 보인 회담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인 농산물, 희토류를 지렛대로 삼아서 압박을 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 교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관세도 인하해주고 수출 통제도 유예해주고 사실상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얻은 건 중국이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 체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합성 마약인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인 차단 협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대두 수출 재개를 굉장히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여겼는데 일단 얻어내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과연 승리한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중국이 대두를 수입하기로 하긴 했는데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기 이전 수준으로만 복원을 하는 겁니다. 수입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중국이 올해 대두 1,200만 톤을 수입하고 이제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을 수입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 네. 이 연간 2,500만 톤이라는 물량이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그냥 수입해온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토류 수출 통제도 1년간 유예하도록 설득을 하긴 했는데 대신 희토류가 정말 미국의 약점이구나 그렇죠. 라는 예. 게 드러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 희토류는 지금 미국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피해 보려고 바이든 정부 때부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수출해주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를 처리한 건 아니잖아요. 1년만 미룬 겁니다. 약간 임시방편 네, 같은 느낌도 좀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미국과 네. 후속 협상을 했는데 뭔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러면 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또다시 이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대가로 중국에 부과해온 그 펜타닐과 관련된 관세를 10%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7%에서 47%로 낮아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었는데 이걸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1년 또 유예하기로 하면서 미국도 물러섰거든요. 그리고 중국 조선 선박에 부과해온 입항 수수료도 1년간 중단하기로 했고 그러면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중국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이렇게 비교적 대등하게 양보를 주고받은 국가는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일방적인 관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달래기 위해서 많은 걸 다른 나라들은 내줬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중국은 반격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고 미국은 이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 의지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양국이 표면적인 갈등을 봉합해서 일단
확전은 피했지만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휴전에 그쳤다라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았지만 네.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네, 또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키워드 장군, 멍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에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전쟁부에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수준에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즉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 핵전력에서 러시아가 2위, 중국이 한참 처진 3위지만 5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결국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핵무기 실험을 안 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이 기조를 이어왔었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러시아를 의식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그 전에 앞선 26일에도 신형 핵추진 순항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러시아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그동안 꾸준하게 핵 전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렘린궁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발사했던 그 무기 실험은 핵실험이 아니었다. 누구든 핵실험 유예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는 동등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군 멍군이 되는 거죠. 또 시 주석과의 회담을 1시간 앞두고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회담 직전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압박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 중국 공산당 4중전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거기에 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거든요. 중국이 최근 5년간 핵탄두를 300기에서 500기로 늘렸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으로 확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회원국인데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실험을 해도 조약을 위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국제적 비난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핵 폭발 실험에 복귀를 하면 다른 핵 보유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네. 뒤처질 수 없지 네, 네, 하면서 네. 경쟁이 또다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외에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마지막 핵 군축틀인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 스타트가 내년 2월에 만료되거든요. 후속 협상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꾸 장군, 멍군 하면 네. 끝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화이트 우대 정책.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6 회계 연도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난민 수를 연 7,5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백인 아프리카인으로 구성하겠답니다. 아.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해진 현행 기준이 12만 5천 명인데요. 여기에 6% 수준으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상 최저 한도입니다. 네. 또 기존 최저치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21 회계 연도 때였는데 그때도 15,000명이었으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AP통신이 미국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중단시키는 극적인 감소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대폭 줄이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외신들은 미국의 국내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겠다라는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백인 위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너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남아공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백인 집단에서 고른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한 희생자로 구성이 되는데 역시 백인 위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 난민 지원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승인받은 수천 명의 난민 입국은 계속 금지하면서 아프리카너에만 특권을 부여해서 인도주의를 또다시 정치화하고 있다라고 규탄을 했고요. 네. 전문가들도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은 40년 넘게 전쟁과 박해, 억압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의 역할을 해왔는데 수용 난민의 대다수를 특정 집단
결단에 집중시키는 건 프로그램의 목적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버거킹 트럼프.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양의 네. 금관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그렇죠. 이 관련한 이 금관을 이제 그 자리에서 착용을 하진 않았는데 네. 금관을 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성 영상이 지금 온라인에서 밈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또 다른 왕관을 쓴 멜라니아 여사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화려한 그런 조명 아래에서 이 부부가 춤을 추니까 주변 인물들이 바라보다가 손뼉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기를 몰고 시위대의 오물을 투척하는 장면, 또 금관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이미지, 각종 풍자물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왕실에 대한 호감이 높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영국에도 그렇게 갔었죠. 맞아요. 이 선물을 받고 수행원에게 앞으로 들어설 내 기념관에 전시하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대개 이런 선물은 외교 행랑을 통해 보내는데 네. 전용기에 실으라고 명령을 해서 부랴부랴 보좌관들이 가져가기도 했고요. 정말 네. 마음에 들었군요. 이게 워낙 화제가 되면서 네. 미국의 주요 언론이나 토크쇼들이 이 얘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아,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금관은 경주를 수도로 삼았던 신라 왕국의 유물을 복제한 건데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이 미국 전역에서 노 킹스 시위가 한창인 시점에 전달됐다라는 점을 유럽네요. 짚었습니다. 네. 이 전국 일간지 더 미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받는 순간의 반응을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전문가가 이렇게 바디랭귀지 같은 걸 보니까 금관을 받고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마치 오.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선물이 마음에 들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으로 이미 이 금관을 언제 어떤 자리에서 쓸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아, 네. 입은 다물어져 있었는데 몸을 좌우로 약간 회전을 시켰답니다. 이게 억눌린 즐거움을 표현하는 바디랭귀지라고 해요. 이 대통령에게 부분적 포옹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이게 진심으로 감사한데 공적인 자리니까 감정을 자제하는 제스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이런 것도 연구하는 분이 계시군요. 예. 또 CBS에서 레이트 쇼를 진행하는 스티븐 콜베어는 나는 한국인들이 트럼프에게 아부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라면서 지금 트럼프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커다란 황금 왕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케첩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미국에서 지금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붙이면서 두 개를 합해서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트럼프를 버거 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방청객들이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잠시 제작이 중단됐었죠. 지미 키멀 라이브를 진행하는 지미 키멀은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조종당하는 건지 정말로 창피하다. 마치 아이들에게 포켓몬 카드를 쥐어주는 것과 같은데 네. 그냥 한국에서 왕이나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을 아이고.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제작 중단. 네. 개의치 않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음 키워드가 제페니스 베어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는 네. 아니고 일본에서 곰 사냥꾼이 나온다는 건데요. 네. 지금 도심, 대학 캠퍼스에까지 곰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여름부터 여름부터 계속 계속 들었죠. 나오고 있죠. 인명피해가 커지니까 네. 일본 정부가 어제요 관계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응을 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는데 네. 결국 지자체가 수련 면허와 구제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무원 헌터로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격과 포획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네. 지금 올 들어서 일본 전역에서 곰의 공격을 받아서 숨진 사람이 의심 사례를 포함해서 1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특히 도호쿠 지방에 피해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 본점 앞에도 오고 대학 캠퍼스도 걸어다니고 관광지에도 와서 외국인이 좀 다치는 사례도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미 9월부터 사람의 생활권에 출몰한 곰은 긴급한 상황에서 총기로 사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럼 헌터를 고용을 해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네. 사냥꾼이 부족합니다. 일본의 수련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1975년에는 51만여 명이었는데요. 네. 2020년이 되니까 21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갖고 계신 분도 네. 60세 이상이 58%예요. 예.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면허 소지자는 9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이 곰들이 두꺼운 피하 지방과 단단한 두개골을 갖고 있어서 전문적인 헌터가 아니면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군요. 또 경찰관들이 권총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로는 곰을 안 사살하기 된다. 어렵다는 아. 겁니다. 아주 사격 훈련을 잘 받고 전문 장비를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냥 헌터를 고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네. 지적을 내놨습니다. 사실 일본 얘기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곰이 사람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미국 플로리다주도 그래서요. 올해 10년간 금지해 왔던 흑곰 사냥을 합법화했습니다. 이 흑곰이 이제 뭐 불곰에 비해서 덩치는 작은데 지금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사람이 사는 데에 자꾸 내려오면서 사람이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1892년 이후 곰의 습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아칸소주에서 지난달 이번 달에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인도에서도 주민 2명이 토종곰인 느림보 곰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고요. 네.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루마니아 의회가 그래서 연간 곰 사냥 허용 마리수를 기존의 220마리에서 거의 2배 정도로 늘리는 법안을 이번에 승인을 해줬는데요. 네. 그럼 곰들은 왜 내려오는가?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개체수가 증가했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먹이가 부족해졌고 그렇겠죠. 인간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서식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는데 네.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한동안 줄었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보호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체수가 정말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매 같은 먹이가 줄어들면서 이제 곰이 내려오는다는 건데 그렇겠죠. 네, 미국의 각 주정부가 팔을 흔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최대한 크게 보이도록 하고 절대 도망가지 말라. 도망가면 가만히 있어야 네, 된다면서요. 이런 곰들 행동 앞에서는. 요령까지 지금 배포할 정도로 곰이 민가에 나타나는 사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베어 헌터스가 그래서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네요. 여기까지 네, 네.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샘 스미스의 노래 I'm Not The Only One 함께 듣겠습니다. You and me, we made a vow,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ou've been so unavailable. Now sadly I know why. Your heart is unobtainable, even though God knows you kept min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I have loved you for many year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본 다카이치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공식 개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세션 모두 발언에서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어제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셔틀 외교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교 4명, 부사관 3명 등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 진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어머니의 최측근인 김충식 씨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지난 8월 압수수색 영장엔 김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의뢰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며 지난달 설비 투자가 12.7%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1.8% 늘며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미국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 10월 1일에 이제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오늘로 이제 한 달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은 미국의 연방 회계연도가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인데 네. 사실 이때까지 그 연방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정부기관의 운영이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만이라도 좀 정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예산안이 발의가 됐는데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지금 계속 부결되면서 지난 10월 1일부터 셧다운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당장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수가 없게 되고 네네. 그래서 약 한 70만 명 가까운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뭐 수천 명은 이미 뭐 정리해고가 됐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공공 서비스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항 관제사들이 감소하면서 항공기의 지연 또는 결항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또 뭐 법원이라든가 연구기관, 환경보호기관 등에서도 운영이 지연되거나 일부 연구나 서비스의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이나 국립공원도 문을 닫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식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이 복지 혜택이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약 한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고당하고 월급 못 받게 되면 지역사회, 뭐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네. 이제 워싱턴 DC 인근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네, 이분이 이제 미용실이 이제 지역상 손님 대부분이 연방 정부에서 일하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요즘 예약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거나 아예 출근을 안 하는 날도 많다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지금 뭐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벌써 수천 명이 정리 해고된 상황에서 당장 공무원들의 수입이 끊긴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무원뿐 아니라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었던 뭐 방위 산업이라든가 IT 서비스, 행정 계약업체들이 줄줄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량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을 요즘 많이 보고 듣고 뭐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사실 미국 생활은 그달 번 수입으로 그달을 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실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 하나 찾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수입이 끊긴 공무원들 중에는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배달 대행, 택시 운전 등으로 당장 돈을 버는 사람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셧다운 사태가 이 일반 공무원들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셧다운 한인 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특히 이제 워싱턴 DC 인근의 한인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네.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워싱턴 DC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셧다운으로 이제 직격탄을 맞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한일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한국 음식점에는 이 셧다운 이후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세탁소에서도 고객들이 결제를 미루면서 현금 흐름이 막혔다 이런 말도 들리고 특히 워싱턴 DC 내에서 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요즘 가장 많이 힘든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데 네. 또 특히 이제 급식 지원이나 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제 줄거나 지연되면서 특히 저소득층 한인 가정의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 지역의 한 심리 상담가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최근에 셧다운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갑작스럽게 휴직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이 경제적 어려움을 맞은 한인들 중에는 생활고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네. 미국의 이 셧다운인데 우리나라라든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셧다운 사태 이후에 미국 정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무부나 노동부의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네네. 여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특히 뭐 환율이라든가 채권 시장, 투자 심리의 어떤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미국 내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또 정부의 지출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요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것이 뭐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어떤 외국인의 투자나 금리, 환율, 자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부터 11월인데 이 셧다운 네. 사태가 11월 5일을 넘기게 되면 최장 기록을 넘어선다고요. 예. 이게 해결의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대 그 셧다운 기간이 트럼프 1기 시절 2018년도에 있었던 3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셧다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11월 5일이 넘어가면 이제 최장 기록을 세우게 35일을 되는데 넘어가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셧다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조심성 관측도 있지만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여전히 안개 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셧다운 사태가 이러다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셧다운 사태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치적 피로감인데 네, 사실 매년 이제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이 임시 예산안, 이 셧다운 사태를 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늘 싸웠거든요. 네. 특히 올해는 좀 양당이 더욱더 협치가 좀 없는 것 같고 이 진영 간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에게 좀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훗날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소비 심리 회복이 앞으로도 장기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셧다운은 여러 가지로 좀 상처와 과제만을 남긴 네. 또 회복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갈등 대립이 길어질수록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요. 맞습니다. 이 셧다운 예. 빨리 좀 해결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전 중인 가자 지구로 가보는데 먼저 튀르키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신다고요? 예, 튀르키예가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강력한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네.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이 터키가 그 휴전 협정이 문자 그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고 현장 집행과 재건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 2003년에 총리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한번 대통령제로 바꾼 다음부터 또 대통령 계속하고 있고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중동에서는 이제 옛날 그 지도자 이름 그 칭호에 빗대서 뭐 술탄 이렇게들도 부르잖아요. 네. 워낙에 여러 군데 끼려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가자지구 일에도 이제 그렇게 관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정상화 활동을 지원하겠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 네. 말로 들려요.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 터키 외교장관이 이제 터키 당국이 휴전 협정 맺어지고 나서 이제 초반 그 활동 감시하고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제 가자지구에서 이제 전쟁 멈추고 이렇게 되면은 가자지구의 그 하마스는 사실상 지금 뭐 무력화됐고 가자지구는 초토화됐고 너무 불안정하니까 네. 치안 유지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어느 병력이 할 거냐? 결국은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건데 네. 이제 터키 외교장관은 이제 국제 안정화군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치안 유지군 재건 관리하는 거기 참여하는지 말지 일단 뭐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그 치안 안정화군의 국제 안정화군의 구조라든가 교전 규칙부터 정의해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터키 국방부 대변인도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과거에 이 평화 유지 임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안정화군이 만약에 꾸려진다면 뭐 구호품 전달이라든가 뭐 보안, 순찰, 뭐 국경 감시, 뭐 민간 인프라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네. 미국도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 그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그걸 시사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라든가 이스라엘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네. 최근에 미국 부통령 그 JD 벤스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뒤에 가자 지구에서 튀르키예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이스라엘 언론들이 했던 거죠. 그랬더니 뭐 일단은 벤스 부통령은 이 어떤 군대가 주둔할지는 이스라엘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서도 모든 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다만 이스라엘 친구들한테 우리가 뭘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튀르키예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주 이거는 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이 정도면 표현을 한 거죠. 네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 관계도 나쁘지 옛날부터 정말 참 좋았죠. 예.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일기 시절에도 그런 뭐 통화 내역 같은 거 공개되면 거의 뭐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 이 전쟁 자체는 그 휴전 협정이 10월 10일 날 발효되면서 일단은 조금 사그러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흘 뒤인 10월 13일에 그 이집트의 휴양지 샤르멜 셰이크에서 가자 휴전 협정 서명식 할 때 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을 첫 번째 줄에 앉혔고 뭐 복판에 앉혀서 네. 근데 사실 이 중동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뭐 20개 항목의 그 휴전 협정이 이렇게 막 흔쾌하게 막 이렇게 모두가 막 쌍수 들고 환영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카타르라든가 또 이집트, 튀르키예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찬성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 서명했던 이제 소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인데 네. 그때 이 서명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중재에 도와줬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한테 특별히 감사를 표했고 그때 말이 재밌었어요. 튀르키예에서 온 이 신사분 아.
예. 이 시사부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칭찬 참 여러 번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종류의 표현들인데 그러면서 뭐 에르도안은 친밀함을 또 이렇게 내 강조를 좋은 했네요. 친구다. 네. 그걸 특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친밀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 나왔던 거죠. 네. 튀르키예가 계속 팔레스타인 편이긴 했어요. 그 전쟁 이후에도. 예, 계속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10월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이제 발단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하마스는 해방운동 진영이다. 테러 조직이 아니라 해방운동 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에 동조하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의 학살을 계속해서 규탄을 해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5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교역을 전부 다 끊었어요. 터키는 아예.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이스라엘 선박이 튀르키예 항구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시키고 이스라엘 항공기가 영공 지나가는 것도 전부 막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지난달에 이스라엘이 그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협상단 공격해서 또 무리를 빚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네타냐후는 이념적으로 히틀러의 친척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맞선 무슬림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슬람 국가들하고 연대를 강조하면서 우리 마음의 뭐 절반은 여기 있지만 절반은 저 상처받는 팔레스타인, 예멘, 수단에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유엔 총회에서 뭐 그때도 아주 격하게 연설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국제사회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국제사회의 긴급 행동을 촉구를 했는데 아무튼 에르도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중동의 이슬람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뭐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매우 거죠. 지금은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지난 2년 동안 이제 이 전쟁 거치면서 아주 관계가 나빠졌는데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뭐 며칠 전에도 지금 튀르키예 행동이 단순한 이 말을 넘어섰다. 수사를 넘어섰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극우파 강요들이나 정치인들 많잖아요. 여기도 또 참 막말들 많이 하는데 뭐 튀르키예를 비난하고 자기는 입장이 다른 걸 비난하는 거 그렇다고 저도 뭐 좀 모욕적인 거 사진 합성물이라든가 뭐 네. 영상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의 주장은 뭐냐면 튀르키예가 이 테러 집단 하마스를 비호하고 있다. 그래서 하마스 이 대원들한테 튀르키예 여권을 뭐 발급해줬다. 그거는 곧 튀르키예가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고. 네. 근데 사실 뭐 하마스가 튀르키예 안에 공식적으로 무슨 사무실을 두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목표가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 가자지구에서. 네. 근데 만약에 가자지구의 치안 유지를 튀르키예가 하게 되면은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편들어주고 그렇죠. 그거는 하마스를 계속 존속시키는 생명줄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네. 사실 이 튀르키예에 또 인도주의 구호재단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재단들이 가자지구에서 옛날부터 활동을 해왔고 가자지구에 구호품 보내는 그 선단 뭐 이스라엘이 맨날 납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튀르키예 선박들이 많이 맡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튀르키예 그 인도주의 구호 재단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는 비정부기구 NGO인데 사실상 튀르키예 정부가 뒷배를 봐주는 그런 조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튀르키예 구호기구들도 다 테러 조직, 지하드 조직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하마스는 곧 테러 조직이고 그러면은 하마스의 우호적이면은 테러 조직에 연계된 조직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지금 가자지구의 어떤 이후에 치안 유지에 관여하는 것 이스라엘은 뭐 너무나 반대. 굉장히 지금 하겠죠. 격앙돼 있습니다. 네, 26일 날 강요회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뭐 미국이 우리를 조종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미국을 움직인다든가 이거 다 음모론이다. 네. 사실 이 두 가지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친이스라엘 쪽에서도 나오고 반이스라엘 쪽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네. 우리도 흔히들 뭐 유대인 로비 세력이 미국을 다 좌지우지한다라든가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 입지에 좋지 않은 그렇죠. 예, 미국 내에서 반감을 살 수 있는 말이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또 꼭두각시라는 느낌을 주는 또 그런 식의 음모론도 있고 둘 다 아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우리는 우리 군대로 스스로를 방어한다.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도 우리가 통제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휴전협정 뒤에 가자 지구에서 활동한 이제 국제안정화군 그러니까 어떤 군대가 용납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스라엘이 결정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결정권에 대해서 미국도 동의했다. 이렇게 네타냐후는 강조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트르키예 군대가 들어올지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올지 이스라엘이 정한다는 거고 일단 뭐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미국도 뭐 안 한다라고 어느 정도 동의는 해줬다고는 해요. 네. 근데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튀르키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은 상태고 심지어는 그 샤르만 셰이크 휴전협정 서명식에 이제 네타냐후는 안 갔거든요. 네네. 안 갔는데 근데 사실 네타냐후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그 반인도 범죄 그렇죠. 학살 혐의로 지금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네. 뭐 이집트가 그 협정에 그 형사재판소 협정에 가입한 나라 아니어도 외부에 미국 말고는 사실 네타냐후는 어디도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지금.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그때 서명식에 안 간 게 에르도안이 반대해서 안 간 거다. 아. 당사자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에르도안이 네타냐후랑 같은 사진 프레임 안에 잡히는 것도 싫다. 네. 같은 테이블에 안 앉겠다라고 해서 네타냐후가 가지도 못했다. 뭐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튀르키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지금 튀르키예를 약간 좀 끌어들이는 네. 모양새인데 네. 왜 그런 건가? 뭐가 튀르키예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평화 중재는 이제 카타르가 많이 했었고 네. 카타르는 뭐 이스라엘하고 관계보다도 이제 미국하고 많이 친하면서 또 하마스 지도부에도 도와주고 한마디로 여러 종류의 중재를 하는 국가고 참여하는 거 뭐 이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튀르키예를 트럼프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계속 포함시키는 거는 아마도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나라지만 이제 튀르키예는 이제 전략적인 입지가 우선 그 하마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이 안 좋아한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네타냐후를 압박할 때 네. 튀르키예를 끌어들이게 하는 게 이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미국 언론들 쪽에서는 나오고 네네. 또 이제 전쟁이 끝나면 결국은 재건을 해야 재건을 하긴 되는데 해야죠. 네. 미국이 뭐 군사적 재정적으로 비용을 뭐 많이 내고 싶지는 않고 근데 튀르키예는 서방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나토 회원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카타르는 군사 강국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가자 지구 재건에 필요한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물류 같은 거를 지원할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정부 산하에 무슨 뭐 재난관리청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적십자사가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적신월사라고 하는데 네. 이제 튀르키예 적신월사 같은 이제 유서 깊은 그런 구호 기관도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죠.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예. 정치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예. 그 에르도안의 튀르키예 내에서의 지지층이 예. 주로 이제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이제 강경파들 많은데 일단 에르도안은 이 휴전 협상에 개입을 하면서 이 사태에서 핵심 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이제 위상을 키웠죠. 네. 그러니까 자기 국내에서 자기 지지자들 사이에 그 친팔레스타인 정서에 호소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고 만약에 튀르키예 군대를 가져지고 이제 치안 유지 이런 거에 투입을 할 수 있다면 에르도안한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큰 승리가 될 거고요. 특히 그렇죠. 이제 자국 내 이제 강경 보수파들한테 또 하나가 튀르키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대요. 네. 저도 그 얼마 전에 다녀오신 그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는데 네. 대부분 지방에서 전부 다 그 한마디로 건설붐 정부가 막 부추겨서 보조금 주고 대출해주고 해가지고 네. 엄청 그렇게 부동산 거품 끼고 막 그걸로 버텨왔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르도안 정부의 그 권위주의 장기 집권 경제 안 좋으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억지로 네네. 억누르고 있는데 튀르키예 그 건설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자지구 재건의 좀 그런 건설 경기 이런 것도 좀 노리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반대하면 군대를 보내는 건 아무래도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자지구의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물류, 재건 이런 거에 튀르키예가 좀 큰 역할을 하기는 할 거다. 이런 쪽으로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양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랬었죠.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돈이 중요하잖아요. 투자가. 예, 어떤 결국은 나라들이 이제 또. 뭐 걸프의 산유국들 이런 데도 어느 정도 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유엔에서 유엔 개발 계획이라든가 네. 뭐 유엔 개발 계획 얘기로는 유럽 국가들, 아랍 국가들, 뭐 캐나다, 미국 이런 데 기여할 각국이 의향을 또, 보이고 예.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구호, 재건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저는 약간 가자지구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도 건설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항상 이 어떤 것이 그 인도적인 차원의 그런 윤리 문제랑 네. 균형 잡는 문제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